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성격과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기타 시국 현안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져서 그런지 민주당은 4.3%가 지난주보다 떨어져서 31.3% 리얼미터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1.3%가 올라가지고 30.2.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1.1%로 거의 없는 거죠. 바짝 다가섰어요. 그동안 또 국민의힘이 뭐 별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당내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이 지지율 정체 문제가 흘러나왔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까지도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언론이 통제가 안 되고 옛날 같았으면 지금 한 50대 한 3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라임, 네? 옵티머스,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조국 장관 사건 있는데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민주당이 우세할 정도니 이거는 그 여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더민주당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지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어요, 저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아까 죽비라고 그랬잖아요. 죽비는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감싸고 도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실은 엄청난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이 보선도 얼마 남았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래가지고 뭐 후보가 지금 아침에 보니 김동연 부총리 저 행정고시 동기입니다만은 후보 나오라니까 어쩌저쩌고 하던데 우선 국민의힘에 주자가 없어요. 지금 뚜렷이 나오는 무정란 가지고는 절대 그렇죠. 이기지 못합니다. 정당의 지지는 이 당에 하면 좀 리더가 나와가지고 전국을 장악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희망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데 이건 누가 김종인 씨 나이가 80대가 안 될 건데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정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친여적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군들까지도 그냥 일관되게 친문 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걸 아직도 실감을 그러니까 못하고. 국민의힘이 진짜 황골탈퇴란 말을 우리 많이 하는데 맨날 말은 뭐 뒤에 벽보 같은 거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회의할 때 보면. 그렇지만 나타난 거는 옛날과 똑같 또 파벌 싸움하고 이번에도 무슨 선거관리 경선위원장인가요? 서울시장 그걸 위원장 맡은 사람이 내가 나가겠다 해가 또 사퇴하고 이랬던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 보고 더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리 싸움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이제 재보선 대책위원장인가 그걸 유일호 씨라고 전에 부총리까지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으로 내정을 했다가 또 뒤바뀌어가지고, 아니,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을 저기 TK 쪽에 있는 삼선 의원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국민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 체제를 바꾸겠다 해놓고도 하는 일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문패 바꾸고 당 색깔을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걸 섞느냐 이런 짓만 하고 앉았어요. 제가 황태순 예전에 패널 그 양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만 한 30대 정도 된 아주 젊은 친구가 유도 선수를 하다가 중학교 때 이 쇄골을 다쳐가지고 유도를 그만두고 그때 독하게 해가지고 서울법대를 들어가고 그다음 서울법대에서도 고시 공부 안 하고 기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고 참신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 발굴해가지고 어떤 당의 기운을 쇄신할 생각을 안 하고 옛날 사람 계속 끌어다 놓고 아까 대구의 삼선을 왜 서울시장으로 하면 대구의 시장으로 보내야지. 아니 경선 대책위원장을 만드니까. 대책위원장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서울시장 하냐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아까 그 이렇게 옛날 같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지율 올리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맨날 그 하니까 30%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30%라도 내년 그 보선 앞서가지고 또 코로나 다시 한번 창궐 하는지 하면요. 참패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추미애 장관의 독선이라 할까, 기행이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알 수가 없을 정도 지금 일을 오만방자하다 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아무래도 뉴스에 초점이 되다 보면 기자들이 집에도 찾아가고, 기자들 용어로는 뻗치기라고 합니다. 가서 뻗치고 있는 거예요. 잠복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진도 찍고 또 인터뷰도 갑자기 좀. 출입할 때 그러면 이제 집무실이나 할 들어가 수가 보면 없으니까.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겠다든가 간담회 한다고 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가서는 만나주지를 않아요. 우리 때는 사실은 장관 문 박차고 들어갑니다. 뭐 비서가 막아도 뭐야 이거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또 기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그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미애 장관의 집 앞에서 여성 그 카메라 기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뻗치기를 하면서 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을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 이렇게 사생활 침해니까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있겠다.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와가지고 또 그 기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카메라 기자에 그걸 또 자기 SNS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얼굴까지 다 내는 그런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제기가 좀 했겠죠. 저기 법무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처리를 했는데 이 추 장관의 행태라는 게 공인일 아닙니까?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은 국회의원하고 당 대표까지 하는 정치인입니다. 또 뭐 서울시장 하겠다면서요. 그런 분이 언론을 이렇게 차단해버리고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언론 그리고 차단 문제. 그게 문제가 됐다 해서 장관이 출근 안 하고 재택근무하겠다. 이것도 말이 근데 되나? 지금 문제는 있죠. 예. 그 카메라 기자, 여자 기자, 공인도 아니고, 그 다음 뭐 인터뷰하고 뭐 그 양반이 그 기자가 소속된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진짜 비공인입니다, 이거는. 예.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예. 근데 이 사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생활 침해죠. 사생활 침해. 예, 프라이버시 보호에 어긋나죠. 만일에 그 이 기자가 저한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아니요,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명예훼손인가 뭐 사생활 침해로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얼굴 뭐 올린 거 자체가 고소고발 하겠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거 명예훼손까지는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올리고 예. 여하튼 이 기자로서는 있죠. 예. 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을 찍어 올린 거는 그건 공인이기 때문에 예. 감내해야 될.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기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젊은 여성 같은데 이 젊은 여성이 뭐 이 사진을 올린 사진을 보고 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이 얼굴이 알려진 것 자체에 의해서 어떤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아 저 사람 추미애 장관 집 앞에서 진짜 뻗치기라고 그랬습니까? 예. 뻗치기 하던 기자네 알아볼 사람 많다고요. 추미애 장관 팔로워도 많을 거니까 이럴 때 자기는 사생활 침해 당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당장 그 문바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 신상털이 난리 났겠죠. 신상털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게 사생활 침해고. 그러니까 저도 뭐 평생을 언론 생활을 했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누구 홍보해 주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렇죠. 것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의 비리 감추어져 있는 걸 그런 것들을 들춰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권력 특히 권력층. 맞습니다. 그게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문화 권력이든 그런 것에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그죠?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다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언론 윤리라든가 그런 뭐 다 취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몰래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안 그렇게 그러면 어려움을 통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 잘못했어 하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들 절대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다 있는 것도 금방 거짓말 해버리고
서류 갖고 있는데도 그거 가짜 서류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기 사생활 침해라 해갖고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출근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 뭐 출근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나 못 나가겠다 하고 재택근무. 장관이 이 정도를 사생활 침해라 그러면 그 장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도 안 하고 예. 집에 있는 가정주부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해요? 예. 가정주부를 이렇게 했으면 이 기자가 오히려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장관이면 그 정도를 갖다가 감내하고 인정하고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라고 장관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장관이 앞에 뻗치게 하고 있으니까 출근 안 하겠다? 그 장관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그럼 그날 월급은 공제하나요? 재택근무라는 거 아닙니까? 재택근무요. 아이 그 말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장관이라면 오히려 예? 나와가지고 그 이 기자하고 그 인사하고 예. 참 힘들겠다. 저 같으면요. 그럼 격려를 했죠. 예. 그 그럼 기자 팬이 돼요. 이 기자가 아니 이 기자도 회사에서 당신 가서 특종해와 하니까 몰래 가서 또 다른 기자들 없나 해갖고 자기 혼자 있다 그래갖고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옛날에 기자들 보면 그 집 그 장관집 그 밑에 있다가 쓰레기통 그 쓰레기 비우잖아요. 쓰레기통 얼른 가서 쓰레기 다 뒤지고 장갑 끼고 우리 시절에도요. 네. 그때는 경찰서 뭐 어디 검찰 출입하면은 그 카튼 뒤에 숨어 있다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루 밑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자 거예요. 정신이죠. 예, 모든 그러니까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저하고 동갑이고 한데 저는 뭐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어떤 열린 마음 그리고 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이라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자를 있죠. 사진 찍어서 올릴 게 아니라 용돈을 전 주겠어요. 한 커피나 한잔 하라면서. 그거는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언론사니까 걸릴 수 있겠네. 아니 뭐 집에서 네.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잔 타갖고 해가지고 내가서. 내려주면요. 이 기자가 팬이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은 요 김근식 예. 교수 경남도 교수입니다만 이분도 성질을 좀 주게하는 거 아니야? 장관 정도 됐으면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마다 발언마다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성질은 있죠. 사람 성격에 따라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나올 수 있고 한데 저는 있죠. 그 도량, 아량, 그리고 사람이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옹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으면 또 고소당할까봐 못하는데 뭘 하도 고소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 한동훈 검사장도 자기한테 좀 했다고 섭한 말로 진짜로. 그냥 그날로 진짜로 그러니까 쫓아. 그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까지 지금 그 노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요 정치인은 도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다음 내 적도 끌어안고 그다음 내 친구도 뭐 끌어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편협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시민 중에는 지금 서울 시민이 1,100만인가요? 네. 그 중에는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앞으로 그러면 시장 되면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지금. 그래서 추미애 장관 이렇게 이 언론이든지 언론을 떠나서 자기 반대자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 이걸 가진 게 본인 정치 인생 앞으로 정치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62인데 계속 할 거니까 조금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한테도 이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미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네. 우선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아, 그러려면 지지를. 대깨물한테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로부터 충성심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경선에서만 이기면은 이 서울이라는 유권자 지형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한테 경선만 지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경선 중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이 여자 그 카메라 기자의 사진을 찍어 올린 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제 말은. 아, 물론이죠. 예. 이건 정말 잘못된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떠나서 아니 지금 5선 국회의원하고 장관 했으면 저는
그 서울시장 안 해도 좋겠구만. 그 서울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네. 근데 이분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안 되고 이렇게 상황 봐서는 대권으로. 총리 달락을 겁니다. 총리. 총리.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릇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도 행복이고 제3자한테도 행복이더라. 근데 추미애 장관이 더 큰 직함을 맡기 위해서는 그릇을 좀 큰 그릇을 가져라. 조그만 그릇 가지고 있으면서 예? 훨씬 큰 물을 많이 부어 담겠다. 아니 요만한 대접에다 박에서 물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면은 우선 그릇의 크기를 훨씬 키워라. 추 장관한테 직접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요. 뭐 그래도 다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예. 법조인들인데. 저하고는 뭐 그 대학도 다르고 뭐 학교도 다르고요. 예. 고등학교도 다르고. 아 그렇습니까? 남고 여고라도 이게 같은 대구고. 대구 아닙니까? 근데 이 살아온 길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 뭐 또 검은 유착 사건 수사다 어찌다 할 때는 또 저기 어딥니까 용주사에 또 숨어가지고 숨는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또 가가지고 언론이 그 또 취재해서 보도를 내니까 관음증이다 언론이 무슨 추미애 장관을 관음증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공인이고 공인이니까 장관이고 가지 하니까 장관만 떨어지면 누가 추미애 장관을 취재할 필요가 관심의 있어요. 대상인 인물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예, 나한테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관음증이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관음증은 좀 말씀을 이렇게 아주 그 톡톡 쏘는 이재명 지사 표현대로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하시 몰라도 듣는 사람 사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중요하거든. 듣는 사람이 좀 불쾌하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 좋습니까 그게? 본인은 그게 더 이슈를 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슈 메이커가 좋은 되고 쪽으로 있는. 타야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좀 더 넓은 아량과 도량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앞으로 하더라도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렇게 도량이 커지면.